자, 이번 시간에도 이제 그 실전 모의고사, 자, 2회를 여러분들과 함께 한번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한번 좀 보도록 하죠. 자, 상품으로서 정보의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상품으로서의 정보의 특성입니다. 특성을 지금 묻고 있는 것이죠. 자, 공익적 목적의 무료 정보에서 지적재산권이 인정이 되는 유료 정보까지 다양하다. 상대적으로 낮은 비용으로 무한의 생산이 가능하다. 사용기간에 따라서 감가상각이 되지 않는다. 자, 이런 부분도 이제 상품으로서의 정보죠. 그러니까 저장을 통해서 어떻게 된다? 장기간의 보존도 가능하다라는 얘기예요. 자, 일정한 형태를 가지지 않고 유동적이다. 형태를 가지지 않는다? 일정한 형태를 가지지 않고 유동적이다라고 했죠. 이런 표현. 자, 이 부분은 무엇에 해당이 될까요? 이것은 이제 일반재와 구별이 되는 정보죠. 일반재와 구별되는 정보.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찾아내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이제 2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정보의 성질로 거리가 먼 것은 무엇을 묻고 있죠? 정보의 성질을 묻고 있죠. 정보의 성질. 성질은 도대체 뭐냐라고 이제 묻는 것이죠. 자, 복제가 용이하고, 자, 누적 가치다. 이 부분이 조금 잘못된 거죠. 누적 가치성. 자, 이 누적 가치성이라고 하는 부분도 어떤 부분인가요? 바로 위에서 언급하는 것 같이 일반재와 구별되는 정보죠. 자, 다음 한번 보도록 하죠. 질문이요. 자, 가치의 상대성, 그 다음에 매매의 거래성. 이 외에도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자, 우리가 한번 쭉 한번 보도록 할까? 정보가 가져가는 성질은 도대체 뭔가? 자, 우선 이제 복제가 용이하죠. 그 다음 뭐가 용이하죠? 정보의 성질. 자, 공유의 용이성. 공유가 용이하다라는 것이죠. 용이성. 그 다음에, 자, 전달. 그 다음에 보존이 용이하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특징들이죠. 그 다음에 이제 가치는 뭐예요? 여기서 좀 누적의 가치성이라고 언급을 하고 있지만, 누적의 가치성, 가치의 상대성이죠. 가치의 상대성. 가치의 상대성이다, 상대성. 이렇게 좀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누적성에 의해서는 가치가 증가한다. 누적성에 의한 가치 증가. 가치가 증가한다. 그 다음에 순환성도 있죠. 순환이 되죠. 정보는 순환이 되죠. 성질이니까. 그 다음 또 뭐가 됩니까? 자, 매매의 거래성. 매매가 될 수가 있죠. 매매 거래성. 이런 부분들이 바로 정보가 가지고 있는 성질이다. 그렇게 좀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 이제 3번이죠. 다음은 정보의 질적 요건에서 무엇을 설명하고 있는가? 무엇을 묻고 있습니까, 지금? 정보의 질적 요건. 설명하고 있죠. 자, 정보가 언제 누가 보아도 그러하다고 인정되는 것. 의사결정에 필요한 판단의 근거를 제공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무엇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까? 이것이 객관성이죠. 객관성. 자, 그럼 이제 세부적으로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적합성에 대한 부분을 언급하고 있죠. 적합성. 자, 적합성이라고 하면서 우리가 뭐라고 배웠습니까? 정보가 어느 정도 관련성이 있는가. 관련성이 있는가. 묻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적시성이라고 하는 부분은 뭡니까? 적시성. 자, 이 적시성이라고 하는 이제
정보의 시간적 효용성의 관련이 있는가? 시간적 효용성. 시간적인 효용성의 관련성이죠. 효용성의 어떤 관련성 부분이죠. 그리고 또 뭡니까? 바로 여기서 얘기하는 적시죠. 적시에 적합하게 제공을 해야 되겠죠.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정확성을 얘기하죠. 자, 정확성이라고 하는 것은 정보의 내용이 어느 정도 사실에 부합하느냐. 사실의 부합 여부죠. 사실에. 자, 이런 부분들이 뭐라고요? 정보의 질적 요건이다 라고 보는 것이죠. 질문을 좀 묻고자 하는 것은 정보의 무엇이라고요? 정보의 객관성을 묻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다음 이제 4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중 정보의 특성에 대한 분류가 아닌 것은, 자, 정보의 특성에 대해서 분류를 한 거예요. 자, 이 부분도 잘 보십시오. 자, 내부 정보와 외부 정보. 자, 이 부분, 자,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발생 원인에 따라서 어떻게 나누죠? 두 가지죠. 내부 정보와 외부 정보로 나누고. 자, 다음에, 자, 양적, 질적인 기준으로도 나누죠. 양적이나 또 질적인 기준으로도 나누어 볼 수가 있다. 자, 여기서는 이제 뭘로 잘 보셔야 돼요. 자, 양으로 보느냐, 아니면 무엇으로? 질로 보느냐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정량 정보와 정성 정보예요. 정량 정보. 또 하나 뭐라고요? 정성 정보. 이렇게 좀 나눠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다음에.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이제 정보 특성에 대한 분류가 아닌 것이기 때문에 뭡니까? 이거는 정서 정보와 제어 정보. 자, 이 부분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발생 빈도 기준에 따라서. 기준에 따라서 어떻게 봅니까? 자, 항상 정보와 수시 정보. 이렇게 좀 나눠볼 수 있다는 것이죠. 무엇으로 나누었다고요? 발생의 빈도에 따라서 이런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부분은 뭐가 하나 있죠? 하나는 또 시계열의 주제. 시계열은 뭐냐? 시간이에요. 시간. 시계열 기준에 따라서 세 가지로 우리가 나눠볼 수가 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로 볼 수가 있다. 과거, 그 다음에 현재, 마지막으로 미래. 이렇게 해서 정보의 특성은 네 가지로 우리가 분류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분들 여러분들 잘 정리를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자, 다음 이제 5번 한번 보죠. 정보사의 변화 정망의 요점에서 자, 낙관론과 관련이 하는 것은 자, 정보사는 변화하게 되는데 그 낙관론에 대해서 지금 질문하는 것이죠. 낙관론과 반대되는 것은 뭡니까? 비관론이 있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쌍방향성을 제시하며 기술만 있으면 누구나 정보의 생산자가 될 수 있고 소비자의 정보 주인이 된다. 가상공간을 통해서 참여 민주주의 확대가 가능하다. 고도의 기술 발전으로 생산력이 향상이 돼서 경제적인 빈곤 문제가 완화된다. 자, 원격 민주주의로 진솔한 의사소통이 어렵다. 원격 민주주의. 그 부분은 맞죠. 근데 원격 민주주의로 인해서 이런 얘기죠. 인해서 진솔한 의사소통이 어렵다. 자, 이거는 바로 이것이 낙관론적인 관점인가요? 아니죠. 무슨 관점이에요? 이것이 비관론적인 관점이죠. 이 부분들이. 이 부분이 바로 뭐다? 바로 비관론적 관점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찾아내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다음 이제 한번 6번 한번 보도록 하죠. 자, 6번 보겠습니다. 자, 다니엘 벨이 제시한 선진사의 각 영역에서 정당성의 기준이 되는 독립적 영역이 아닌 것은 자, 이 다니엘 벨과 관련한 부분은요. 출제가 잘 되는 부분들입니다. 다니엘 벨은 바로 탈산업 사회론을 쓴 저자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 부분이 출제가 좀 잘 되는 부분이니까요. 정리를 좀 잘 해주시고요. 자, 독립적 영역이 아닌 것은 뭐냐. 이 다니엘 벨은 탈산업 사회론에서 어떻게 얘기했죠? 사회 구조와
또 정체, 그리고 문화, 이 세 가지 요소입니다. 문화라고 하는 이러한 독립적인 영역들이 존재하고 서로 간의 자율성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서로 간의 자율성. 자율성이 있어서 한 영역에서 발생한 것이 어떻게 된다? 다른 것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는 가정이 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사회 구조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경체, 그 다음에 문화라고 하는 그러한 요소들이 서로 간의 자율성은 보장이 되지만, 이런 얘기죠. 하나의 영역이 다른 영역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가정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뭡니까? 사회구조, 정체, 문화는 맞죠. 그러나 정보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찾아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이제 7번입니다. 탈산업사의 특징으로 다니엘 벨이 제시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다니엘 벨의 이제 탈산업사 이론이죠. 얘기하고 있는 탈산업사 이론. 전문직의 증가는 과거보다 순환되는 정보가 엄청나게 많다는 것과 정보가 대폭적으로 증가해서 질적 변화를 겪는다. 전문직 종사자들에 의해 행해지는 사람들 간의 게임으로 관계 특성이 전면에 부각이 된다. 전문직 종사자들이 가진 지식의 영향력으로 대인지향적 사회에서 관심사회로 발전한다. 탈산업사회는 공동체보다 자율적 개인을 중거점으로 삼게 된다. 공동체보다 개인의 자율성, 자율적인 개인이죠. 과연 맞습니까? 아니죠. 공동체보다 자율적인 개인의 그 중거점을 삼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에요? 공동사회에서와 같이 무엇을? 공동체를 중거점으로 삼죠. 무엇을? 공동체를 중거점으로 삼는다. 그렇게 보는 것이 정확한 표현이 된다는 겁니다. 자, 다음 이제 8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농객과 폐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여러분 이제 농객에 대한 부분이 이제 언급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폐인에 대한 부분, 이 두 가지로 여러분들이 정리를 좀 해두셔야 되겠죠. 자, 농객은 게시판, 인터넷 신문, 웹진 등 사회 현안에 관한 글을 올리며 토론 문화를 주도하고, 폐인은 온라인 커뮤니티를 기반으로 해서 정보통신기기를 주로 사용한다. 농객은 자신의 이름과 아이디를 걸고 개인 플레이에 치중하는 지식의 엘리트라는 거죠. 자, 폐인은 구체적으로 드러내지 않는 집단의 플레이어다. 농객은 손과 발을 움직이고 직접 행동에 나서고, 폐인은 글로 말한다. 맞습니까? 아니죠. 자, 농객은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농객은 글로 말을 하죠. 글로. 자, 자신의 이름, 실명도 내놓습니다. 아이디를 걸고 글로 말을 하는 사람은 우리는 논객이라고 하죠. 그러면 폐인은요? 폐인인 경우에는 이렇게 보는 것이죠. 지금 거꾸로 되어 있죠. 손과 발을 움직여서 직접 행동에 나섭니다. 이 사람들은. 행동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농객과 폐인에 대해서는 정확히 구분을 좀 두셔야 되겠고요. 자, 농객과 폐인의 공통점은 사이버 공간의 핵심적인 생산 소비자로 창의적이고 실험적인 사이버 문화를 창출한다. 자, 맞는 표현이 된다는 얘기죠. 자, 다음 이제 9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9번 보시면 다음 중 이니스가 말한 시간적 편향성 매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이 이니스라고 하는 사람은 두 가지로 얘기했죠. 무엇이라고요? 시간의 편향성, 그리고 공간 편향성 매체를 얘기했죠. 자, 이 부분도 출제되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니스가 얘기하고는 시간 편향성과 관련한 부분, 또 반대되는
공간의 편향성 매체. 자, 이 부분을 정리 잘 해두셔야 되는 거죠. 자, 그럼 시간 편에서 매체에 관한 설명을 옳은 것은 뭡니까? 양피지, 진흙, 돌. 자, 이 부분은 이제 시간과 관련한 편향성 매체죠. 그럼 이제 반대되는 부분은 이제 공간 편향성 매체가 되겠죠. 종이, 파피루스, 분권, 팽창, 세속적 정치 권력 수립에 기여한다. 자, 이런 이제 키워드를 해서 보셔야 되는데, 이 외에도 공간 편향성 매체는 좀 몇 가지 좀 더 있죠.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자, 문어의 문어. 자, 문어라고 하는 것은 그 바다에 있는 그 문어가 아니라 문어 글로 남기는 문화를 얘기하는 겁니다. 구어 문화. 그럼 말로 하는 거잖아요. 구술이라고 하죠. 구술 문화, 구어 문화 그렇게 하죠. 문어 문화는 이제 글로 남기는 문화, 이제 그런 부분을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제국적 성장. 성장이라는 부분. 그 다음에 과학과 기술을 강조한다. 그리고 자, 현재와 미래를 지향한다. 미래를 지향한다. 자, 이런 부분들을 뭐라고요? 공간의 편향성 매체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꼭 해주셔야 됩니다. 자, 다음 이제 한번 10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미디어 발달 과정에 대한 자, 설명이 자, 연결이 올바른 것은 자, 미디어 발달 과정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죠. 자, 이 미디어 발달 과정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지문 한번 보면은요. 자, 1기서부터 이제 4기까지 접어 들어가는 것이죠. 1기에서는 영상 미디어 시대가 최초로 정보를 기록하고 저장 전달이 가능하다? 아니죠. 뭡니까? 1기는 활자 미디어 시대죠. 활자 미디어 시대. 자, 키워드는 뭐겠습니까? 활자죠. 활자로 가는 부분 주목을 해주시고요. 그래서 최초로 정보를 기록하고 전달도 하고 저장도 가능한 그런 부분이다. 그럼 2기에서는요. 2기는 자, 전파 미디어 시대다. 거리와 시간을 초월해서 정보 전달이 가능하다. 맞죠? 이것이 바로 이제 전파 미디어 시대죠. 자, 다음 이제 3기로 한번 보도록 하죠. 자, 3기인 경우에는 활자 미디어 시대다. 음성 위주에서 영상의 메시지를 전달한다. 영상이니까요. 뭐겠어요? 영상 미디어 시대죠. 자, 다음 이제 제 4기죠. 자, 4기에서는 뉴 미디어 시대다. 전통적인 미디어의 활용이 가능하다. 그것이 아니죠. 전통적인 미디어가 아니라 뭐예요? 기존 미디어. 자, 이것이 이제 뉴 미디어 시대죠. 자, 뉴 미디어 시대에는 무엇이 가능하다? 이 경우에는 기존 미디어를 복합적으로 활용한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뭐 음성, 뭐 영상, 문자, 메시지라는 것은 각각에 있는 것이 이제 도대체 어떻게 된다니까 하나의 멀티미디어에서 복합해서 이제 활용이 되는 자, 그런 부분으로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11번 한번 보도록 하죠. 자, 11번 보시면은 다음 중 정보와 지수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무엇을 묻고 있나요? 여기서 정보와 지수. 자, 그러면 이제 반대되는 게 뭐라고 얘기했죠? 제가 지난 시간에 정보와 지표. 항상 이 지수와 관련한 부분이 나오면 무엇을 생각하게 된다? 지표를 생각해라. 이제 그런 이제 지표를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정보와 지표의 값을 알기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수치화하고 정보와 수준을 정량적으로 가장 간단하고 명확하게 파악하는 방법이다. 국가정보화 지수, 지역정보화 지수. 자, 부문별의 정보화 지수로 다양하다. 정보화의 수준과 변화를 측정 분석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는 지표다. 이것이 무엇을 설명하고 있나요? 정보와 지표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정보와 지표는 뭐라고요? 수준과 변화를 측정 분석해서 하나의 지표로 만들어 놓는 것이다. 정보와의 수준과 변화.
이런 부분들을 측정하고 분석하는 하나의 지표이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이제 12번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다음은 정보정책에 대한 설명이다. 정의에 대한 설명이다. 누가 주장하는 것인가? 정보정책을 좀 정의하고 있는 것이죠. 이 부분을 묻고 있는 것이죠. 컴퓨터 및 정보통신 등 정보기술이 시장 및 비시장 부문에 미치는 복합적인 영향에 의해서 제기되는 문제들에 관심을 갖는다. 자, 이것을 이제 주장한 사람이 누구냐면 이제 포렛이라는 학자죠. 포렛. 자, 포렛이라는 사람이 바로 이런 부분들을 주장했다라고 이제 보는 것이죠. 다음 이제 13번입니다. 다음은 국가별 정보화의 추진 현황으로 저 국가별 정보화 추진 현황이죠. 현황으로 공공서비스 선진화를 위해서 정보 ICT 전략을 수립을 해서 더 똑똑하고 더 저렴하고 더 환경적인 공공부문의 ICT 선진화를 추진하는 나라는 어디입니까? 이 나라가 영국이죠. 영국을 말하는 겁니다. 잉글랜드. 자, 그럼 이제 질문에서 보게 되면 미국이 등장하죠. 세부적으로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미국인 경우에는 어떤 이런 국가 정보화 전략을 추진했습니까? 바로 1993년도에 N2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제시했어요. 그래서 국가가 주도하는 국가의 정보화 정책을 수립했다. 국가가 주도하는 국가 정보화 정책 수립했다는 얘기죠. 자, 다음으로 자, 1번을 한번 보도록 하죠. 저펜이죠. 재펜. 1번인 경우에는 2009년에 이 재펜이라고 해서 전략 2015를 수립했다는 얘기죠. 전략 2015 수립했다. 자, 다음 이제 중국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중국 이제 차이나죠. 자, 중국인 경우에는 2050년에 모든 중국 국민들이 모든 중국 국민들이죠. 2050년도 경이죠. 국민들이 무엇을 인터넷 등 ICT 이용의 목표를 세웠어요. 자, 여기는 좀 세부적으로 자, 의료에 대한 부분도 있겠고요. 여기도 문맹률이 굉장히 높죠. 자, 교육에 대한 서비스라든지 그 다음에 뭐 재난, 재해. 자, 재난도 참 많죠. 규모가 크다 보니까 재해와 관련한 긴급 대응 서비스도 포함이 된다. 자, 수해 피해도 많고요. 또 뭐 지진이라든가 어떤 그런 부분들 상당히 그 피해들이 많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가능하다. 이것이 바로 이제 미국이나 일본이나 중국 같은 경우에 국가에서 이러한 정보화 추진 전략을 수립하는 자, 그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함께 잘 정리를 좀 해두셔야 될 필요성이 있겠죠. 자, 이어서 이제 14번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미첼의 정보화 진척 정도에 따른 정보 집단의 분류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누구죠? 미첼이라고 하는 학자가 얘기하는 정보화 진척 정도. 정도에 따른 분류를 한번 보는 것이죠. 정보 집단에 대한 분류를 보는 것이에요. 자, 정보화 진척 정도에 따라서 여기서 이제 네 가지로 좀 나누었었죠. 미첼은 무엇이라고요? 먼저 포용자 집단이 있고, 그죠? 포용자 집단, 그 다음에 거부자 집단. 그리고 무관자 집단, 무기력 집단.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눠봤다는 것이죠. 자, 먼저 포용자 집단 한번 먼저 보도록 하죠. 포용자 집단은 정보통신 기술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경제적으로 풍요하고 교육 수준이 매우 높죠. 미래지향적인 세계관과 개방적 태도를 지닌다. 자, 거부자 집단은요.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을 부정적인 사회적 침투로 간주해서
정보화에 대한 매우 냉소적인 태도를 취하고 교육 수준도 높고 또 소득 수준도 높은 포용자 집단하고는 사회경제적으로 크게 차이는 없어요. 그러나 어떤 이런 정보통신 기술에 대해서 매우 냉소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거부자 집단이다. 그럼 무관자 집단은 사회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정보환경에 적응 능력이 결여된 개인들이고 교육 수준이나 소득 수준이 낮은 사람들이다. 맞습니까? 이 설명하는 것이 뭐죠? 이것이 바로 무기력 집단이죠. 무기력 집단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기력 집단은 자, 교육 수준이나 또는 소득 수준이 낮습니다. 소득 수준이 낮은 사람이죠. 볼 수가 있다. 그러면 이제 무관자 집단은 뭐라고 볼 수가 있죠? 우리가 무관자 집단은 사회경제적으로는 이제 중간계층이죠. 이 사람들은요. 무관자 집단이라고 하면 중간계층이라고 볼 수가 있고 정보통신기술 출현에 대해서 어떤 관심을 가진다든지 이념적인 시각이 매우 희박해요. 이 사람들은. 정보통신기술이 있더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념이 없죠. 개념이 매우 희박하죠. 희박하다. 그래서 수동적으로만 그냥 정보통신기술을 수용하는 사람을 우리는 무관자 집단이라고 한다. 그래서 미첼이 정보 진적 정도에 따라서 정보 집단을 분류를 4가지로 해두었죠. 그래서 이 4가지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잘 좀 정리를 해두실 필요성이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15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5번은요. 정보화 시대의 가장 중요한 생산 요인은 정보에 대한 접근과 이용의 격차는 소득 격차의 우려 때문에 새로운 사회 문제인 국제적 이슈로 등장했다. 다음 중 정보 격차를 발생시키는 원인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자, 정보 격차에 대한 부분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자, 정보 격차가 발생하는 원인이에요. 원인. 발생 원인이죠. 묻고 있죠. 자, 사회경제적 차이, 이용 능력의 차이, 정보 상품의 집중화. 맞습니다. 그러나 정보기술의 차이다. 자, 이 정보기술의 차이라고 하는 것은 뭐다? 이것은 정보 추구의 욕구의 차이다. 정보 추구의 욕구의 차이. 차이로 여러분들이 보아야 된다. 이 외에도 뭐가 있죠? 하나 더 있다면 커뮤니케이션 기술의 영향이 있다. 이렇게 좀 보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 더 이제 추가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이제 16번이죠. 정보공유 운동 중에서 콘텐츠 공유의 중요성을 인식한 자, 로렌식 레식 교수라는 거 있죠. 로렌식 레식 교수가 있어요. 자, 이분은 어떤 것을 강조했죠? 정보 공유제 운동을 강조했죠. 창조적인 공유제 운동. 창조적 공유제 운동을 강조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다음 중 이러한 정보공유 운동의 대표적인 사례는 뭐냐? 대표적 사례를 좀 묻고 있죠. 대표적 사례는 뭐냐? 자, 위키릭스. 여기 답은 뭐겠습니까? 대표적인 사례가 위키릭스죠. 위키릭스. 자, 위키아라고 하는 것은요. 네티즌의 참여 바탕을 통한 검색 엔진이에요. 자, 뭐라고요? 자, 위키아라고 하는 것은, 위키아는 네티즌이 참여 바탕을 하는, 네티즌이 참여해서 바탕하고 있는 검색 엔진이다. 이것을 이제 위키아라고 하죠. 자, 다음에 이제 구글 사이트라고 있죠.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은 구글 사이트 검색 엔진이죠. 구글 사이트는 경우에는 위키 방식과 관련한 위키 이런 방식을 통한 협업 사이트를 통한 구축의 틀이다. 구축 틀. 협업 사이트를 통한 구축의 틀이다. 그 다음에 자, 스프링 노트라고 있죠. 자, 이 스프링 노트라고 하는 것은 뭐냐? 웹 노트 서비스예요. 웹상에서 웹노트를 서비스하는 그런 부분이죠.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위키릭스라고 하는 것은 뭘까? 위키릭스라고 하는 것은 이런 부분이죠. 익명의 정보를 제공하는 자가 제공을 합니다. 그러면 자체적으로 막 수집을 하죠. 자, 그런 이제 각종의 정보들 또는 어떤 뭐 국가의 비밀도 있을 수 있겠고요. 미공개된 정보들을 이거 수집을 합니다. 그러면 국제적인 비영리 기관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비영리 기관으로 각국의 정보 기업 조직에 해당하는 비밀 문서들을 어떻게 합니까? 공개하죠. 이것이 바로 이제 위키릭스 이런 부분들이 바로 로렌식 레이슈 교수가 강조하고 있는 창조적인 공유제 운동의 대표적 사례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되겠죠, 여러분들이. 17번이죠. 다음 점 칼스 도입 효과와 거리가 먼 것은 칼스는 뭡니까? 칼스는 광속 전자상거래다. 광속 상거래죠. 광속 상거래. 이것을 이제 칼스라고 하죠. 칼스에 대해서 묻고 있는 거죠. 도입 효과 거리가 먼 것은 제품이 장비의 소요 단계부터 폐기까지 정확한 정보의 실시간 제공이 가능하다. 제품의 수명주기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고 인력을 보강해서 효율적인 업무 진행이 가능하다. 칼스인데요. 칼스를 도입했는데 인력을 보강해야 된다? 아니죠. 인력이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절감이 되죠. 절감. 절감이 정확한 표현이죠. 절감이 된다. 절감이 된다. 이게 정확한 표현이다. 그 다음에 종합적인 품질 경영도 가능하다. 또 통합의 어떤 이런 제품의 베이스를 통합의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게 되면 제품 성능의 파악이 매우 용이할 수도 있고요. 또 장비를 획득하고 운영 지원을 하는데 소요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칼스, 광속의 이런 상거래, 자 이런 부분들이 가능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18번입니다. 전자상거래의 구현을 위한 요건. 구현 요건과 관련해서 한번 보시면 상품 판매를 위한 물류 관리가 자동화된다. 맞습니까? 아니죠. 뭐예요? 상품 판매에 대한 전자화죠. 전자화. 그래서 판매가 그 상품에 대한 자동화가 아니라 무엇이라고요? 전자화다. 전자화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상품이나 정보나 거래 서비스에 대한 전략적인 판매 수단으로서 상품 판매에 대한 무엇이다? 전자화가 이루어져야 된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확인을 위해서 전자화가 이루어지고요. 자, 지불 수단이라든지 화폐의 어떤 유통 이런 분들이 전자화가 이루어져야만 무엇이 가능하다? 전자상거래가 구현이 가능하다. 그런 얘기죠. 19번이죠. 광속의 광거래, 이제 칼스라고 하죠. 칼스 도입. 광속의 상거래, 광속의 강거래, 상거래죠. 광거래, 상거래입니다. 도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제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으로 제품의 수명 주기를 비용을 최소화하고 오류 정보와 중복 정보가 제거가 되어서 현장이나 각 부서별 단위로 품질 경영이 가능하다. 자, 이 부분 한번 다시 한번 보도록 하죠. 기술 정보를 통해서 업무를 수행해서 실시간의 경영 관리가 가능하고 제품 및 장비의 소요 단계에서 폐기에 이르기까지 정확한 정보를 실시간 제공한다. 통합 데이터베이스 이용으로 해서 제품 성능을 파악하고 장비 획득이나 운영 지원과 관련한 소요 시간을 단축할 수가 있다. 자, 여기서 이제 정확한 표현은 뭡니까? 정확한 표현이. 자, 오류 정보라든지, 오류 정보, 다음에, 자, 중복을 제거한, 자,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합니다. 데이터베이스를 신속하게 현장 지원 부서에 전달한다. 이런 부분이죠. 자, 오류 정보나 그런 중복들을 제거하고 이런 얘기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해놓으면 그것을 신속하게 어디에? 현장 지원 부서에 전달하는, 자, 이런 분들이 바로 이제 칼스가 도입이 됨으로 인해서 효과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 이제 한번 20번 한번 보도록 하죠. 전자상거래의 기업의 파급 효과. 자, 기업에 대한 파급 효과에 대해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묻고 있죠. 자, 구매 비용이 대폭 증가한다. 아니죠. 이것이 도입이 되게 되면 구매 비용이 어때요? 감소하죠. 반대로 얘기한 거죠. 자, 재고도 감소되고 제품의 생산 기간도 단축이 되고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면서 판매 기회가 점차 어떻게 된다? 확대가 된다. 그래서 구매 비용이 대폭 증가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구매 비용은 점차 감소가 된다. 그렇게 해서 전자생가래가 기업의 파급 효과는 과연 그렇게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되겠죠. 자, 이상으로 이번 시간 강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